아버님 제발아. 시아버님은 오늘도 저를 인삼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아버님, 그냥은 안 돼요. 제발이요.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순간 시아버지는 뒤에서 저를 안고 이 이야기는 국제 결혼을 하고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티투이. 올해 25살 된 베트남 여성입니다. 고향은 메콩강 하류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야자수가 줄지어 선 농길과 물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가난은 늘 저희 가족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논 몇 평을 일구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쓰셨지만 7남매의 입을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농사일에 매달리셨지만 그래도 늘 궁핍했습니다. 저는 맏딸로서 동생들을 돌보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서울의 화려한 모습은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은 가난한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소에서 한국 남성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보여준 사진 속 남성은 이정호라는 이름의 48세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 이상 많았지만 온화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대규모 인삼농장을 운영한다는 설명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정호 씨가 직접 베트남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 사진을 보여주며 가을이면 온 산이 초록으로 물든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셔서 모시고 살아야 해요. 아버지는 전직 군인 출신이시지만 성격이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에요. 정호 씨는 시아버지에 대해 몇 번이나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항상 아버지의 근심 어린 얼굴만 봐왔기에 자상한 아버지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되었다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투이야,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베트남 가족도 생각해줘. 그렇게 저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양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호 씨의 말대로 인삼농장은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농장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인삼밭이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낀 것은 깊은 고립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한참을 걸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외떨어져 있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거대한 인삼 저장고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반지하 구조였는데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는 인삼을 말리고 보관하는 곳이야.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정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 이만수 어르신과의 첫 만남은 인상 깊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체격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모습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얘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굵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족한 한국어로 인사를 드릴 때도 웃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정호 씨는 서툰 한국어를 쓰는 저를 위해 밤마다 한국어 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이면 근처 관광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반찬 하나 시키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음식을 해서 먹여주시며 제 건강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가난했던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인삼밭에서의 일도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가을, 인삼 수확철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수확한 인삼을 팔기 위해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했고 저는 그분을 친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아닌 무언가 다른 끈적하고 불편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이상했습니다. 격려하듯 가볍게 치는 것이 아니라 제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런 스킨십은 가족이 아닌 이상 흔하지 않았는데 한국 문화가 원래 이런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불쾌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호 씨가 없는 날이면 그는 거실을 서성거리거나 제 방문 앞을 일부러 몇 번씩 지나다녔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헛기침을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살아도 이런 불편함은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시아버지가 저를 인삼 저장고로 부를 때였습니다. 저장고는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인삼 상자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청소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인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인삼이 익어가는 쓴 향기와 차갑고 눅눅한 흙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님, 왜 문을 잠그세요? 제 서툰 한국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짐승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베트남어로 소리를 지르고 그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완력 앞에 25살 여자의 저항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저의 울음은 수북이 쌓인 인삼 상자 더미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 차갑고 어두운 저장고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님은 여러 번 제 몸과 마음을 유린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버님 그냥은 안 돼요. 그 후로 인삼저장고는 제게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호 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저를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머나먼 타국에서 제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 신분증과 통장, 여권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갇힌 새와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정호 씨가 돌아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 식탁에 마주 앉아 태연하게 인삼차를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정호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정호 씨 옆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눈물을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겨우겨우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어려웠지만 제 절망적인 상황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정호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위로해주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를 추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호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한 끝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드려야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을 그저 외로움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제 서툰 한국어로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정호 씨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신이 베트남 문화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호 씨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공범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애써 모른 척 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이 나라의 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은 사람처럼 감정을 지우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호 씨가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인간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인삼농장의 모든 소유권은 시아버지 명의였고 정호 씨는 그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것을 무기 삼아 아들을 철저히 조종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거역하는 기미를 보이면 이놈아,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야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협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과 여권을 되찾기 위해 시아버지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밭에 나간 틈을 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방 장롱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깊숙한 곳에서 제 여권과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품에 숨기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정호 씨가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차 안에서 그는 저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투이, 제발 이러지 마. 당신이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끝까지 저의 아니가 아닌 자신의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간 후 시아버지의 감시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인삼 저장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고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진정한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강한 생존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제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분이었는데 가끔 담 너머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투이야, 이리 와서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약초차를 좀 끓였어. 할머니가 내민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팔에 있는 시퍼런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투이야, 많이 힘들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할머니,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가 다 알아. 젊었을 때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참고 사는 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세상이야. 참지 마라.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단번에 알아차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정호 씨의 눈을 피해 할머니는 틈틈이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시고 약초를 다려주시며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투이야, 증거를 모아야 한다. 요즘 세상에는 증거가 있어야 법이 도와줘. 할머니의 조언에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아버지의 행동을 기록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저는 며칠간 아픈 연기를 했습니다. 밥을 거르고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정호 씨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화나시는 것 같고요.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작은 녹음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 간절한 부탁에 정호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는 작은 MP3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또다시 저를 인삼저장고로 불렀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장고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옷 속에 숨겨둔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그날 저장고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시아버지가 내뱉은 모든 더러운 말들이 저의 신음소리와 함께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제 귀로 다시 듣는 그 순간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처의 기록이자 그의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작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기는 제 몸의 일부처럼 항상 저와 함께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농담, 정호 씨의 비겁한 변명, 그들이 저를 비웃고 모욕하는 모든 순간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더 안전한 곳에 증거를 보관해 주겠다고 하시며 밤중에 몰래 녹음기와 제가 베트남어로 쓴 일기를 맡아주셨습니다. 투이야, 걱정 말아라.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줄 테니.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간 증거를 모은 후 할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님은 할머니의 조카로 위장하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드디어 희망을 보았습니다. 탈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약속한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님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농장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여성보호시설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아버지를 다시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저를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부도덕한 외국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제 고통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님이 제가 목숨을 걸고 모은 녹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는 제가 목숨을 걸고 모았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히 해.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들려. 시아버지의 음흉한 목소리와 저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의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시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배심원들은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저장고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뜯었을 때의 녹음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저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재판부에 시아버지의 팔에 남아있는 흉터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 그 흉터는 사람의 치아 자국과 일치하며 사건 발생 시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불려나온 사람은 정호 씨였습니다. 증인은 아내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외로운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변호사님의 추궁에 정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박순자 할머니와 김민정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제 감사 인사에 두 분은 그저 말없이 제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마침내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제 이름 레티투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